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방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던데 다들 몸은 어떠신가요? 저도 최근 임신 준비를 하면서 몸 관리 중인데 며칠 전 몸이 으슬으슬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시원한 복수를 하고 나니 몸이 개운하더라고요. 몸살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몸은 가뿐하고요. 역시 요즘 몸이 으슬으슬하던 건 계절이나 유행하는 독감 때문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잖아요. 스트레스를 최대한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인삼이나 홍삼을 먹는 것보다 몸에 좋은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이 새삼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스트레스에 유의하세요. 그리고 제가 오래 가지고 살았던 스트레스는 저희 엄마가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자애로우신데 매일 해오시던 선행 덕분에 제가 시원하게 사이다 한 잔을 들이킬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먼저 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저는 지방의 한 도시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자라고 공부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를 다녔고 대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한 식품회사에 취직해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일이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었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퇴사하고 공장에서도 일해보고요. 카페 아르바이트도 하다가 지금은 3층짜리 규모가 큰 한의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는 한의원에서 일한 지는 2년이 되어 가네요. 원무과 일도 적응이 되어서 익숙해졌고 한의원 원장님도 좋고 직원들도 제가 간호사 문화는 잘 몰라서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래가 많아서 나름 쉬는 시간에 커피도 같이 마시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제가 일하는 곳에 대해 불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식품회사에 다녔던 때는 많이 어렸던 것 같아요. 업무에 대해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했으니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업무는 좀처럼 해내지 못했죠. 하지만 사실 제가 이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저는 회사의 부속품일 뿐인데요. 일을 처리하고 해결하는 게 이해보다 먼저죠. 그런데 그런 자세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는 업무가 원무과에선 없기도 하고 무조건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죠. 그리고 그때는 어려서 그랬는지 융통성도 없었어요. 하나를 무조건 하나의 방법으로만 처리하려고 했죠. 다른 방법을 요구하면 반감부터 들었어요. 어쩌면 그게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저라면 예전에 다녔던 그 식품회사를 끝까지 다녔을 거예요. 사실 그 회사 좋은 회사거든요. 이 동네에서 알아주는 회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쉽죠. 지금까지 다녔으면 5년 차 정도 됐을 텐데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명함 내밀 수 있고 아쉽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지금 다니는 이 한의원도 저의 경력을 보고 놀랐어요. 그 좋은 회사에 다니다 여러 군데 이직한 것도 놀라운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제가 한 선택이 잘못되었나 싶기도 했어요. 면접을 보던 그 자리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것 같은데 한의원은 저를 선택해줬어요. 원무과에서 일을 하던 초반엔 업무도 서툴어 실수도 많고 혼도 많이 나서 주눅도 많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지금은 제가 하는 일에 만족해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후회해봐야 너만 배 아픈 거 아니겠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어차피 저는 그 식품회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제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이곳을
이 한의원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후회하지 않기로 했어요. 지금 저에게 닥쳐진 현실에 더 집중했죠. 자신의 현실을 아는 건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낙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라는 게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알도록 도와준 사람이 저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남편은 저의 옆자리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 잘하는 일을 가르쳐주고 북돋아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사실 제가 카페 아르바이트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취업 준비생일 때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도 했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한 카페는 화학공업단지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었어요. 그래서 연수원들이 공업단지 근로자들이 자주 왔었죠. 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셔서 얼굴도 외울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연구원이었던 저희 남편이었고요. 저희 남편은 매일 와서 라떼를 주문하는데 늘 두유로 주문했어요. 매일 왔으니 얼굴을 보면 인사만 하고 드시던 거 드릴게요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엔 저한테 묻는 거예요. 오늘 뭐 드시고 싶냐고 추천해달라고요. 그래서 그때 날이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저는 따뜻한 우롱차를 추천해줬어요. 그러자 남편은 두유로 만든 카페 라떼에 따뜻한 우롱차를 주문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카페 라떼와 우롱차를 만들어주자 우롱차는 저보고 마시라고 하더라고요. 능숙하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서툴게 우롱차를 저한테 건네더라고요. 저는 남편이 나가고 웃으며 우롱차를 마셨어요. 그 따뜻한 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남편은 연애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프로포즈를 할 것 같았는데 왜냐하면 매일 만나던 남편이 자주 어디를 가봐야 한다면서 약속을 미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어요. 그때까지 저는 여전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었으니까요. 그때 저는 꽤나 불안정했어요. 계속 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그 문은 저에게 쉽게 열리지 않았죠. 뭐가 부족한 걸까 매일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이대로 카페 아르바이트생으로 머무르는 건 아닐까? 혹은 이대로 결혼을 하고 고학력자의 주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면서 말이에요. 지금은 맞벌이 시대잖아요. 아무리 남편이 연구원으로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고 하다 보면 돈에 허덕일 텐데 요새는 한 아이를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요 글쎄. 그러니 집에서 집안일 하면서 내조만 하고 싶진 않았어요. 게다가 제가 방금 고학력자인 걸 언급했잖아요. 저는 힘들게 대학교를 다녔어요. 처음엔 친정엄마가 대학교도 꼭 가야 하냐고 물으셨어요. 돈이 없어서요. 그렇다고 제가 월등히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에요. 보통 수준, 딱 보통 수준이었죠. 그러니 장학금을 받고 들어가지도 못했고 이후에도 장학금을 받을 일은 거의 없으니 엄마도 걱정이셨던 거죠. 지금은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땐 이해가 안 돼서 무작정 가야 한다고 나도 남들만큼 경험하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그리고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죠. 저는 대학교에 입학해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학자금 대출을 갚고 있죠. 그러니 제가 결혼을 해서 주부의 삶을 선택하면 저희 친정엄마는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겨우 집에서 살림하려고 대학교를 가겠다고 온갖 떼를 썼냐? 설령 그러지 않을지라도 저는 싫었어요. 그리고 저는 내조를 그렇게 잘할 것 같지도 않았고요. 이 도시 토박이로 살면서 집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집안일 한번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걸요. 그래서 남편이 프로포즈를 했을 때 기쁘면서도 몹시 망설였어요. 그러자 남편이 당황해서
무슨 일 있냐고 묻더라고요. 프로포즈 해줘서 고마워. 고마운데 나는 이대로 결혼 못해. 최소한 내가 직업이 있어야지. 안 그래? 요새 아이 키우는데 3억이 넘게 든대. 한 아이당. 그런데 내가 놀 순 없잖아. 그러자 남편은 살림하는 게 왜 노는 거냐며 살림도 한 가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저를 혼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제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다고, 그리고 제가 직장을 구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 말이 결혼을 기다린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반지를 약지에 끼워주더군요. 결혼을 하든 말든 너를 향한 내 믿음은 변하지 않아. 대신 지금 나와 결혼해줬으면 해. 잘 생각해봐. 우리가 결혼을 하면 일단 생활적으로 안정될 거고, 그럼 네가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일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 아니야. 나는 네가 이번에도 신중하게 일을 구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도움이 되고 싶고, 난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남편의 그 말에 저는 결혼을 승낙했어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했죠. 저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놀란 점이 몇 가지 있었어요. 바로 남편의 가족에 관한 일인데요. 남편은 연애를 하면서 가족에 관해서 일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외동이어서 크게 궁금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 남편이 둘째더라고요.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있었어요. 그것도 누나는 같은 단지에서 일하는 연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은 반도체 회사에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0살짜리 아들이 있는 애 아빠야. 나이는 나보다 3살이나 어린데 말이야. 25쯤인가? 사고 쳐서 결혼했어. 그런데 무탈하게 잘 살아. 재수 씨가 좀 독특하긴 한데 말을 가리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아, 그렇다고 욕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좀 톡톡 튀는 스타일이랄까? 남동생이 그런 취향이었다는 게 좀 놀라울 정도? 남동생은 엄청 과묵하거든.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말이 많아. 누나도 과묵해. 누나는 아직 결혼 안 했고 앞으로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야긴 앞에서 하지 말고. 누나와 남동생 그리고 저에겐 동서될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남편은 이렇게만 했어요. 그 뒤로 더 이야기하지 않았죠. 저도 달리 궁금한 게 없었고요. 그리고 상견례 날짜가 다가왔어요. 상견례 때 저는 남편의 가족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친정 엄마와 저밖에 없는데 남편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새언니, 도련님, 동서, 10살 된 조카까지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남편과 새언니는 저희 쪽에 앉아야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동서가 보더니 그렇게 한 가족 같네요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하신 것 같았어요. 무슨 가족이야. 아직 식도 안 올렸는데. 옛말에 식 올리기 전엔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 별소리를 다 한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저희는 어색하게 하하 웃었어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넓은 자리로 바꿔야 하지 않냐고 남편에게 물었죠. 남편은 괜찮다고 말하며 제 옆에 꿋꿋이 앉아있더라고요. 내심 고마웠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참 많이 닮았더라고요. 이목구비부터 풍기는 분위기까지 닮아서 누가 봐도 남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외동인 저한테는 참 부러워 보였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꽤나 젠틀하셨어요. 시어머니의 의자도 빼주시고 물도 나누어 주시고 그 시대 남성이 풍기는 권위적인 분위기를 풍기진 않으셨어요. 물론 남매와 마찬가지로 과묵했지만요. 시어머니는 키도 작고 체구도 작은 게 귀여우셨어요. 동서는 이목구비가 화려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조카도 예쁘게 생겼더군요.
식사가 나오고 남편은 저희가 어떻게 만났고 얼마나 만났는지, 어떤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했어요. 저는 그 설명을 듣고 시댁에선 저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서 남편은 올해가 가기 전에는 결혼식을 올리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좋은 날짜를 잡아보겠다고 말했어요. 저희 엄마가 자주 가는 점집이 있거든요. 그러자 동서가 하하 웃었어요. 사주요? 어머, 요새 누가 그런 걸 믿어요? 참 고리타분하시다. 날짜 보기도 전에 거기서 궁합 안 맞다고 하면 결혼 말리시라고요? 저희 엄마는 뻔히 당황한 게 보였어요. 그러자 동서는 다시 웃었어요. 아니 뭐 그런 거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에요. 시대가 시대라는 거죠. 그러면서 천연덕스럽게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서는 뭐가 그렇게 궁금한지 저한테 이것저것 묻는 거예요. 제가 들은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데 혹시 몇 살이세요?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꽤 어려 보이는데. 네? 28이요? 그럼 몇 살 차이야? 6살 차이? 그러면 저보다 2살이나 어리네요. 헐, 대박. 그런데 제가 형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어머니, 이게 맞아요? 아주버님이 잘못했네. 족보꼬이게 이게 뭐예요? 오빠, 들었어? 나보다 무려 2살이나 어리대. 나 자존심 상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대체 뭐가 자존심이 상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호칭은 그저 호칭일 뿐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서는 차라리 이름으로 부르자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다는 말이 농담이 아니었나 봐요. 그런데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제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호칭은 호칭이지 않냐고 동서를 어르고 달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그런 비슷한 말을 했고요. 그러자 동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참, 아주버님도 욕심이 과하시네. 어떻게 6살이나 어린 여자를 만나지? 지훈 씨가 갓 태어났을 때 아주버님은 뛰고 노래하고 하신 건 아시죠? 아니면 아주버님이 연구원이어서 지훈 씨가 꼬신 건가? 그 말에 저는 기가 막혔어요. 저희 엄마도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 하셨죠. 그러니 동서는 계속 말을 해도 되는 줄 알았는지 나불나불 거리더라고요. 그럼 어디서 일하세요? 카페요? 카페 사장님이세요? 아르바이트요? 지금 28인데 아르바이트예요? 아유, 어머니가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언제까지 하려고요? 직장 구할 때까지요? 그런데 결혼을 해요? 취직 아니야? 그쵸? 대학은요? 아, 여기에 있는 대학교요? 그건 아시나 몰라?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이 사람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아주버님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언니도 서울에 있는 대학교 나왔어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요. 그 소리에 한숨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라는 사람은 제 표정도 못 살폈는지 계속 주둥이를 나불거리더라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면 남편이 테이블 아래서 손을 잡아줘서 겨우 버티고 상견례를 끝냈어요. 그리고 친정엄마를 집에 데려다 드리고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미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전에도 말했지? 재수씨가 좀 톡톡 튄다고. 그래도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나도 왕래를 잘 안 해서 마음 많이 상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야. 정말 우리 집 명절 아니면 잘 만나지도 않아. 누나며 동생 식구들이며 명절 이외에 찾아온 적 없었어. 그러니까, 응? 정말 미안해. 저는 남편이 저한테 사과하는지 왜 그러는지 속이 너무 상했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엄마도 돌아가는 길에 취집이 무슨 뜻이냐고 물으시더니 제 대답을 듣고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6살이나 많은 남자한테 저 시집 보내는 거 싫었다고, 그리고 왜 능력 있는 네가 취집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식품회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을 때 말렸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저를 부정당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남편의 사과를 들어도 이런 집안과 결혼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은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어요. 정말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야. 명절 아니면 마주칠 일도 없을 거고, 재수 씨가 그런 말하면 내가 한 소리 할게. 네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형님은 형님이야. 서열은 서열이지. 서열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남편이 그러는데 어쩔 수 있나요? 그리고 남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문제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괜찮았거든요. 또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저희 부부가 가족인 거잖아요. 제1의 가족 말이에요. 그러니 저는 명절에만 본다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어요. 하지만 제가 결혼한 직후 동서가 10년 만에 임신을 하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동서는 임신을 하고 육아휴직을 했어요. 그것까진 알겠어요. 10년 만에 가진 아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건 왜 제가 일하는 카페에 매일 출근 도장을 찍느냐는 거예요. 정말 동서는 매일같이 제가 일하는 카페에 왔어요. 와서 매일 다른 메뉴를 시키고 빵도 시키고, 그리고 그걸 계산하게 했어요. 조카가 먹는 건데 아깝냐면서요. 그러면서 카운터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저를 감시했어요. 그리고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시댁에 다 갖다 바쳤죠. 제가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냐고요? 사실 제가 일하는 카페는 제 또래인 사장님이 운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장님과 단둘이 일을 하고요. 그런데 동서가 제가 그 사장님과 바람을 피운다고 시댁에 말했더라고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무턱대고 화를 냈어요. 너 어디냐? 지금 일하고 있다고? 너 아주 잘됐다. 너 지금 일한다는 카페 당장 그만둬라. 어디서 결혼한 여자가 미혼인 남자랑 하하호호 부엌놀이를 해. 아주 들어보니 가관이더라. 서로 웃고 떠들고. 그 좁은 부엌에서 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인정한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너 고소할 줄 알아. 저는 제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체구가 작고 귀여워 보이던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잘못한 거란 생각도 못했죠. 물론 오해였어요. 저와 사장님은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저희는 일하면서 사장님과 사적인 대화도 하지 않았죠. 저는 사장님 이름도 키오스크 앞에 적힌 계좌번호 및 이름을 보고 알았는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사장님이 얼마나 무뚝뚝한데요. 호흡을 맞춘다고 제가 고생한 걸 생각하면 그런 오해는 너무 억울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얘기 아니라고 부끄러운 짓 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다 보고 들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은정이가 없는 이야기 지어내래인 줄 알아? 은정이는 동서의 이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 얼토당토 않은 소문을 동서가 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동서는 그런 짓을 하고도 뻔뻔하게 카페에 왔죠. 시어머니가 전화한 당일에도 카페에 왔고요. 그 다음 날에도 매일 카페에 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카페 일을 그만두라고 하셨고요. 결국 이 이야기는 남편에게까지 들어가서 남편도 저를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은근히 그만두었으면 하는 눈치더라고요.
언제는 둘이 사소한 일로 다퉜는데 그때 제가 바람을 쐬러 나가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이 저를 잡으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디가? 이 늦은 시간에 바람을 쐬러? 거짓말하지 마. 어디 갈 데가 있단 소리지. 믿을 구석이 있단 소리지? 저는 그 말을 듣고 남편이 저와 사장님 사이를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다툰 건 둘째치고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서 오해라고 말했죠. 하지만 남편은 확실히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눈치였어요. 그런 일도 있고 하니 그 다음날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동서에게 상황을 물었어요. 동서는 제가 퇴근을 하면 같이 카페에 나와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올 때는 제가 일찍 출발하니 따라오고요. 그런데 동서는 천연덕스럽게 안전벨트를 채우더라고요. 제가 뭘요? 제가 본 걸 말씀드린 건데요. 솔직히 형님도 그분한테 마음이 전혀 없진 않잖아요. 눈빛이 다르던데 뭘. 아마 아주버님이 그 모습 보면 눈물이 다 날 거예요. 안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냈어요. 어떻게 그런 유언비어를 퍼뜨리냐고요. 그러니까 동서는 배를 만지면서 아기가 들으니 흥분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운전하기를 기다리길래 제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내리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당황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를 끌고 차에서 내리게 한 뒤에 혼자 출발했어요. 그러니 시댁에선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해 어디 임산부를 그렇게 버리고 가냐고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음날 시댁에 온 가족이 집합했죠. 저는 가고 싶지 않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남편은 아직도 저를 의심하는 눈치였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시댁에 갔죠. 남편과 시댁을 가는 길도 그렇게 도착한 시댁도 살얼음판이었어요. 살얼음판인 시댁을 저희 부부는 조심스럽게 밟아 거실에 있는 식탁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은 이미 둘러 앉아 있었고요. 그리고 한참을 침묵 속에 있었는데 남편 누나가, 그러니까 저에게는 신우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대체 누구라도 말 좀 해. 바쁜 사람 오라고 해놓고 아무 말도 안 할 거면 왜 오라고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한가한 줄 알아? 얘 지훈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너 정말 카페 사장이랑 그렇고 그런 사이야? 저는 아니라고 말했어요. 전 억울해요. 저는 그냥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저 사장님이랑 사적인 대화 일절 없이 일만 해요. 대체 동서가 뭘 보고 그런 오해를 했는지 제가 더 알고 싶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신랑이랑도 다투고 신랑이 저를 오해하고 게다가 식구들끼리 이렇게 불편한 자리까지 만들어지고 이 사실을 사장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알면 코웃음 칠 거예요. 저는 억울해서 눈물이 다 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헛웃음을 치셨어요. 아니 땡굴뚝에 연기가 나니? 은정이 얘가 괜히 그런 말 했겠어? 이상한 걸 이상하다고 말한 거 아니야. 너 사람이 왜 이렇게 뻔뻔하니? 그만 인정하고 사과하지 못해? 저는 정말 억울했어요. 하지만 아시죠? 아닌 걸 입증할 방법이 더 어렵다는 거요. 그래서 계속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라는데 증거도 없으면서 우기지 말고 그냥 새아가 말 믿어. 다들 오늘 이후로 그 일 언급도 하지 말고. 그런데 지훈아, 아무리 그래도 네 동서를, 임신한 동서를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내동댕이 친 건 너무한 거 아니니? 잠자코 계시던 시아버지의 그 말에 저는 바로 사과했어요. 솔직히 추운 겨울에 임산부를 두고 홀로 집으로 간 게 심하긴 했잖아요. 그리고 저는 확실한 사람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요. 그렇게까지 한 건 그만큼 화가 나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자 동서는 입을 삐쭉 내밀더라고요. 사과하면 다해요. 그때 전 얼어 죽을 뻔했다고요. 그래, 카페 사장하고 그렇고 그런 사이 아니냐는 말이 오해라고 쳐요. 그렇다고 임신한 동서를 이 엄동설원에 길바닥에 버려도 돼요? 형님 때문에 저희의 잘못되기라도 하면 형님이 어떻게 책임지실 건데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면 안 된다니까.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엄동설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춥지 않았어요. 제가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지만요. 그 정도 추위에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았으면 임산부는 겨울에 어디에도 나가면 안 되죠.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동서는 입에 모터를 단 것처럼 계속 쫑알쫑알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래서 수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대학 수준, 지능 수준이 차이가 날 거라고요. 이렇게 무식한 여자랑 어떻게 살아요? 그리고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예단 예물도 말이에요. 사돈에게 예의 갖추는 건데 사정 어렵다고 소박하게, 정말 소박하게 하셨죠? 그깟 이불에 그깟 은수저. 정말 보는 제가 창피스러워서. 그 이불 우리 어머니 쓰지도 않은 건 아시나 몰라? 내가 그래서 말했어요. 그냥 당근에나 팔으라고요. 참, 사람이 경우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요? 이래서 무식한 사람들이랑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그 말을 듣고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자기 무릎만 보고 아무 대꾸도 안 하더라고요. 정말 이 집구석엔 제 편이 아무도 없구나 싶었어요. 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갈 시간만 기다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재수 씨 집안 엄청 잘 살아. 그래서 엄마가 처음엔 애 지우라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말리다가 그만뒀지. 그 덕에 엄마 아빠 지금 매달 재수 씨한테 따로 용돈 받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네, 저는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저는 쥐뿔도 없는 집안의 딸이라서 이런 대접 받는 거고, 동서는 잘 사는 집안 딸이라서 어화둥둥 예쁨 받는 거고요. 투자한 만큼 가치가 나는 거지. 저도 남편도 그 말에 동의를 하는데 그 말은 저를 더 화나게 할 뿐이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돈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동서의 편을 들어야 하는 시부모님이 안쓰러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시댁에서 동서와 트러블이 없게끔 노력했어요. 제가 없는 돈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거라도 한 거죠. 그리고 저는 한의원 원무과에 합격해 일을 앞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신이 나서 시댁에도 말했어요. 그래서 시댁 식구들 저희 친정 엄마가 모여 식사를 했죠. 그때 동서와 도련님은 없었어요. 아기가 곧 나올 것 같다며 병원에 있었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제 취업 축하 케이크 촛불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도련님이었고 아이가 나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시어머니가 전하자마자 모두들 일어나 산부인과로 향했죠.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취업 축가는 수증기처럼 증발해 사라지고 산부인과로 가는 차 안에서부터 아이를 보고 나온 뒤에도 모두들 동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서운하긴 하더라고요. 그걸 알아차린 건지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는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시간을 빼 저희 집으로 왔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문을 여니까 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뭐냐고 물으니 아이 낳은 거 뻔히 다 알고 봤는데 모르는 척 넘어가기 그래서 동서를 위해 반찬을 좀 만들었대요. 저는 동서가 까탈스럽게 굴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가져다 주니 잘 먹더라고요. 물론 더 가져다 달라는 염치 없는 말도 있지 않았죠. 그래도 엄마에게 말하니 엄마가 좋아하며 반찬을 몇 가지 더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 주고 그걸 몇 번을 했네요. 아니, 동서가 육아휴직을 끝내고 복직하고 나서도
동서는 저희 엄마 반찬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언제는 동서의 이름으로 부재중 전화가 2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일을 마치고 전화를 해보니 상기된 목소리로 동서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 형님, 왜 전화를 이제 받아요? 제가 엄청난 빅뉴스를 알았다니까요. 내가 괜히 입에 맞았던 게 아니라니까. 아니, 저희 회사 잘 나가는 식품회사라서 그런지 구내식당 음식 엄청 괜찮거든요. 다들 그래서 질린 사람 아니면 나가서 잘 안 먹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도 그 식품회사 다녀봤으니까요. 그때도 음식이 참 괜찮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맛을 유지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서가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니 왜 모르는 척을 하세요? 아줌마 여기서 일하시잖아요. 아니 형님 엄마 말이에요. 여기 주방에서 일하던데요? 내가 오늘 괜히 주방 안을 보고 싶더라. 보니까 딱 있던데 그걸 여태 몰랐네. 아무튼 그래서 반찬이 입에 맞았나 봐요. 그런데 형님은 왜 그런 걸 이제껏 말 안 했어요? 뭐 하긴 엄마가 주방에서 일한다고 하면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아무튼 그래서 아줌마한테 반찬 잘 먹었다고 그랬네요. 그리고 아줌마 내일은 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찬도 좀 부탁했어요. 동서는 저희 엄마를 아줌마 하면서 동네 아줌마 대하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동서와 전화를 끝내고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죠. 엄마가 힘없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냐고 하니까 별일 없다고 하더니 결국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네 동서가 온 동네방네 자기 형님 엄마라고 날 소개하는 거야. 참 나쁘끄럽게 말이야. 그리고 요구르트는 한 사람당 하나씩 나오는 건데 그걸 5개는 집어가더라. 그러면서 그때 오해했던 이야기도 사람들한테 하고 퇴식구에 그릇도 안 놓고 가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뭐 저런 사람이 있냐고 하는데 내가 뭐 대놓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도 없잖니? 이럴까봐 내가 상견례 때 여기서 일한다고 말 안 한 건 아닌데 얘 내 생각보다 더하더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어요. 그래도 저희 친정엄마는 제 가족이라고 쉬시는 날 반찬을 해서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걸 동서에게 가져다 두러 가면서 오늘은 한마디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동서는 제 마음도 모르고 반찬을 받고 좋아하며 냉장고에 넣더니 설거지도 안 한 반찬 그릇을 제가 들고 온 종이가방에 넣더라고요. 그리고 선물 세트를 건네는 거예요. 뭐냐고 물으니 저희 엄마 가져다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이미 한번 뜯은 거였어요. 아, 뭔지 몰라서 한번 뜯었는데 괜찮죠? 저희는 이런 거 잘 안 먹어서. 그런데 아줌마 머리 나쁜 게 형님하고 비슷하네요. 꼬등의 조림이 뭐야? 동서는 엄마가 적어놓은 반찬 이름을 보고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오타가 아니에요. 꼬등에는 고등어의 전라도 사투리죠. 그런데 동서는 저희 엄마가 무식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투리가 무식한가요? 그럼 표준어만 유식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 이제 반찬 만들지 말라고 말했죠. 그 뒤 동서에게 엄마가 요새 반찬 만들 시간이 없다고 말하니 입을 삐쭉 내밀면서 투정을 부리더라고요. 정말 누가 보면 동서가 저희 집 딸인 줄 알겠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엄마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네 동서 연락받지 마라. 그리고 귀신같이 동서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동서의 전화를 받았죠. 어떻게 해요 언니? 저 이제 잘릴지도 몰라요. 일로 어떻게 하면 좋아요? 대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러냐 하니까 동서는 훌쩍였어요. 제가 아줌마, 아니 사무국장님을 몰라 배워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걸 다 대표님이 보고 계셨는데 저 이제 잘리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 제발 아줌마
아니, 사무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안 돼요? 제발 부탁이에요. 저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일이 어떻게 된 건지 대충 감이 왔어요. 혹시 복수불 반분이라는 말 아시나요? 엎어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다는 뜻이죠. 지금 동서의 모습이 딱 그것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는 한 식품회사 식당에서 근무하고 계시지만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기도 하세요. 식당에서 근무하신 지는 저희 아버지가 암으로 투병하셨는데 그때부터였고요.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신 지는 10년이 되었어요. 1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희 엄마가 한 보육원의 사무국장이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부모님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 엄마는 저희 아빠를 보육원 봉사하시며 만났어요. 엄마는 원래 공부를 했더라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을 정도로 사회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여력이 되지 않아 공부는 할 수 없었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보육원으로 봉사를 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미 봉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그들은 죽이 척척 맞는 동료였어요. 눈빛만으로도 뭐가 필요한지 알았고 뭐가 문제인지 알았죠. 그래서 부쩍 친해져 서로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를 하다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하고서도 봉사를 멈추지 않았죠. 저희 친정엄마는 늦게 저를 임신했는데 임신을 하고도 태교에 좋을 거라며 봉사를 하셨어요. 저를 낳고도 주말만 되면 보육원으로 가셨어요. 저를 데리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컸어요. 주말만 되면 언제나 친구가 있는 놀이터에 가는 기분이었죠. 그러다 제가 22살 때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예후가 좋지 않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엄마는 한 식품회사 구내식당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늦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구내식당에서 일을 하고 병원으로 퇴근해 아버지를 돌봤죠. 하지만 아버지는 괜찮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유언을 남기시고요. 아버지의 유언은 이거였어요. 자신이 평생을 봉사한 보육원에 기부 한번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요. 자기 앞으로 들어놓은 보험금과 재산을 보육원에 기부하겠다는 말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 보육원에 기부를 했죠. 서명을 하기 위해 보육원 사무실을 열었어요. 그런데 대표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셨어요? 겨우 만났네요. 뜬구름 잡는 소리에 엄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이내 하고 놀랐어요. 대표님 아니십니까? 대표님이 여기 어쩐 일로? 알고 보니 엄마가 일하는 식품회사에서 보육원에 오랫동안 봉사를 하다가 그 시점으로부터 몇 해 전 인수를 했다네요. 그래서 큰 금액이 기부에 들어오면 대표님이 오셔서 서명을 받으신다고요. 그저 봉사만 했던 엄마가 그 큰 일을 알 리가 없었죠. 그런데 대표님은 다른 건 기억 안 나냐고 저희 엄마에게 물었어요. 저희 엄마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자기 이름을 말하더라고요. 대표님 성함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요. 그러자 엄마가 너무 놀라면서 대표님을 부둥켜 안았어요. 알고 보니 대표님은 이 보육원에서 자랐는데 11살쯤 되었을 때 이 식품회사 회장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네요. 그전까지 저희 엄마와 아버지와 잘 지냈다고요. 이모와 삼촌 아직도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 마음 아직도 잊지 않고 있어요. 처음에 입양 소식 들었을 때 이모 삼촌을 생각하면서 정말 가고 싶지 않았어요. 차라리 이대로 어른이 되어서 퇴소하고 싶었죠. 참, 누가 들으면 복에 겨웠다고 하겠죠? 그만큼 저희한테 잘해주셨잖아요. 그 어떤 목적도 없으셨고 한결같이 다정하셨고 특히 혼나야 할 땐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혼내셨잖아요.
불쌍한 애들이라고 불쌍하게만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으로 대해주셨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저 대학생이 되었을 땐 해외 봉사도 다녀왔어요. 그리고 가업을 물려받고 나선 이 보육원을 인수했죠. 그러고 싶었어요. 더 관리하고 싶었어요. 사실 이 자리 제 와이프 자리인데 오시는 분 성함 보고 제가 왔어요. 이제 기억나시죠? 엄마는 저를 소개하며 우스갯소리로 대표님이 자기가 점 찍어둔 사윗감이었다고 말했어요. 그스레 대표님은 하하 웃고 저는 민망했네요. 그리고 서명을 했어요. 이제 가려는데 대표님이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사무국장 자리가 남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저희 엄마가 화들짝 놀라 그런 건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분명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대표님이 북돋아 주시고 저도 찬성해서 엄마는 그날부로 사무국장이 되셨어요. 대신 엄마는 두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도 일을 하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동서가 전화가 온 당일에 동서는 그것도 모르고 또 저희 친정엄마를 무시하고 험담했나 봐요. 그러다 대표님이 오셨는데 대표님이 저희 엄마를 사무국장님이라고 불렀어요. 아마 일부러 그렇게 부르신 듯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당황하니까 대표님이 업무적인 말을 저희 엄마에게 했고 저희 엄마도 프로페셔널하게 대꾸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동서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도망가더래요. 그리고 저에게 전화가 왔죠. 저는 동서의 전화를 받고 우스워서 웃었어요. 그러게 사람은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니라니까 동서. 이제 알겠어? 세상에 안 귀한 사람은 없어. 그리고 내가 하나 알려줄까? 복수불 반분이라는 말이 있어. 따라해봐. 엎어진 물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전화해서 울고불고 해도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네가 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이만 끊을게. 그리고 저는 너무 통쾌했어요. 정말 저희 엄마의 선행이 낳은 사이다였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제 남편을 불렀어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하소연을 좀 했거든요. 제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가만히 있는 것도 모자라 휘둘렸다고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한 소리를 했죠. 그렇게 지훈이를 믿지 못하면 당장 이혼해. 부부가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야, 신뢰. 그런데 가당치도 않는 말을 듣고도 그래도 믿어? 자네가 가서 확인해 봤나? 가서 지훈이랑 사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그런데 어디서 그 얼토당토한 얘기를 믿고 의심을 해? 그리고 나는 다시는 우리 지훈이가 시댁에 안 갔으면 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아니, 이제 내가 사무국장인 걸 알았으니 달라지려나? 그런데 설령 그렇다고 해도 나는 싫네. 그런 사람과는 싫다 이거야. 그러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며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저에게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겠다고요. 그리고 이제부턴 자기도 보육원 봉사를 하면서 처갓집에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주 주말에 보육원 봉사를 했고요. 그리고 동서는 그 사건이 있고 얼마 되지 않아서 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제 동기에게 물어봐도 엄마에게 물어도 소문이 다 났대요. 대화라진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그런 짓을 했는지 그럴 줄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러니 어디 창피해서 못 다니죠. 그리고 명절처럼 시댁에서 모일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동서는 저를 살살 피해요. 아무리 자기가 잘 산다고 해도 좋은 일 하면서 돈 잘 버는 사람이랑 비교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알아서 깁니다. 그리고 원래 동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 저에게 한 소리 하실 법한 시어머니는 동서에게 무슨 말이라도 들었는지 찍소리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댁에서의 판이 뒤집어졌어요. 그제까지 저를 고생시켰던 몸살도 낫고 아주 마음이 가벼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도 제 시원한 사연 들으셨으니 마음 시원한 하루 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